싸가지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면 얘 싸가지 없는 캐릭터구나가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싸가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걔가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나 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인데 그냥 싸가지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에 따른 행동보다 결과만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엉터리 연기라고 합니다. 자, 배우 수업 책을 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제 7장입니다. 단위와 목표. 자, 이 단위와 목표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쭈루룩 훑어보니까 이 파트에 번역이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단어들이나 뭐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극장의 객석에 이제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여기는 연극 학교고요. 단위와 목표라고 이제 플래카드를 딱 쓰고 선생님이 맞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대요. 근데 이 수업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 그 뒷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후에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코스자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가정부가 커다란 칠면조 요리를 딱 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슈스토프 씨가 오케이 그럼 우리 이 칠면조에 비교해보자. 자, 이 칠면조가 아니라 검찰관이라고 하는 대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검찰관이라는 대본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검찰관이란 이게 연극 대작이야. 자, 이거 한 입에 먹어 치울 수 있겠냐? 안 되지. 칠면조 한 마리도 아니면 오막으로 된 연극도 그냥 한 입에 삼킬 수는 없는 거야. 이걸 다 잘라야겠지 라고 하면서 큼직큼직하게 자릅니다. 자, 큼직하게 잘라요. 근데 그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이렇게 잘라도 이것도 한 입에 삼킬 수는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조그맣게 잘라야겠다. 자, 이렇게도 자른다. 자, 이렇게도 자른다 하면서 접시에다가 이제 장남한테 한 일부를 줬다고 해요. 수업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폴의 아저씨, 그러니까 폴의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폴의 우리 코스차의 친구 폴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의 삼촌이 슈스토프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의 집에 초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뭐 배웠니? 너희들 연극학교 다닌다면서 뭐 이러니까 오늘 단위와 목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한 파트네 이러면서 요리를 이제 음식을 떼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약간 접목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슈스토프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고 그 집의 아이들도 다 이 연극에 대해 좀 약간 잘 아는 거예요. 단위를 나누는 거죠. 요리를 통해서 칠면조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치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단위를 쪼개는 그런 과정을 비유를 해주시고 먹으면서 슈스토프 씨가 고기가 이거 왜 이렇게 질기고 뻣뻣하냐 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그러면 상상의 허구라는 조미료를 치세요 라고 던져주고요. 또 다른 아기가 국물을 주면서 아니면 만약이라는 마술의 양념을 치세요 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아이는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라고 작가한테 부탁하세요 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딸 아이 하나가 연출님이 이건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연출의 지시를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아이도 배우 스스로도 양념을 더 쳐야 돼요 하고 막내딸이 왼쪽 윙에 있는 배우가 보내는 겨자 좀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연극을 아는 사람들의 유머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상상의 허구, 그 다음 만약에,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철저히 알 것, 그 다음 연출의 지시, 그 다음 배우 스스로의 선택, 그 다음 배우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다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내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스토프 씨가 마지막으로 딱 정의를 해주는데요. 주어진 상황이라는 양념을 계속 발라라. 왜냐하면 배역이 무미건조할수록 배우는 더 많은 양념이 필요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슈스토프 씨네 집에서 이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코스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계단을 다 집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이걸 단위를 쪼개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그럼 하나하나를 한 단위로 잡아야 되는 건가?
아, 60개의 계단이니까 60단위인 건가? 그러면 뭐 발걸음 하나하나도 계산에 다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럴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그냥 통으로 봐서 한 단위, 현관문을 연다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뭐 도어의 손잡이를 잡는다, 그것을 돌린다, 문이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단위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문지방을 넘어서는 거 이것도 따로 놔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와 몸이 딱 스쳤어요. 근데 이건 우연이니까 이건 단위는 아닌가? 그리고 잠깐 서점 앞에 머물렀어요. 서점 앞에 머물러서 책이 뭐 있나 이렇게 슬쩍 봤대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단위인가?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비누로 손을 씻을 때쯤 207번째 단위를 헤아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손을 씻으니까 208, 비누를 제자리에 놓으니까 209, 물을 버리니까 210, 그 다음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으니까 216번 단위였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이거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거 한 오셀로 같은 오막 비극은 아마 몇 천 개가 나올 텐데 이걸 대체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고스자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제 연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거 대체 단위를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이렇게 연출 선생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연출 선생님께서 자, 어떤 선장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항로를 잘 알고 해안선을 따라서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작은 굴곡, 여울, 암초 등을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선장한테 말하니까 아, 저는 그냥 항로에만 집중합니다 라는 얘기를 선장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배우가 가는 길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코스차가 했던 집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쫙쫙쫙쫙 나눴을 때 216개의 단위가 나눠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토막을 나눠서 연기할 때는 지루하고 단조로워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 각 단위를 상세하게 부수어서 명료하고 섬세하게 그려야 된대요. 지루하고 단조롭지 않을 요소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잘게 나누었는데도 좀 단조로우면 더 잘게 나누어서 그 요소, 재미있을 만한 구석, 뭔가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야. 여기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지, 분석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이렇게 배역이나 희곡이나 뭐 단문이 이렇게 조각나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작은 단위를 쓰는 것은 단지 역할을 준비할 때뿐이야. 실제 배역이 창조될 때는 작은 단위가 융합돼서 그냥 커다란 단위가 되는 거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전체에 대한 의미를 잃는다고요. 자,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우리 놀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너 연기 너무 투머치하다 라는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각조각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조각조각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찾아내는 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찾았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낸 것을 밀기 시작해요. 나 이거 찾았어, 나 이거 찾았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거죠. 자, 희곡을 단위로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구조 파악을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적 이유가 있다고 해요. 모든 단위의 중심에는 창조적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창조적 목표를 빼먹어서. 모든 단위의 중심에는 창조적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항로라는 것, 그 다음에 등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단위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쉽게 표현했을 때 움직임을 의미해요. 그냥 뭐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뭐 움직인다, 손을 뭐 흔든다, 뭐 이런 외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위와 목표, 오늘의 파트는 단위와 목표를 생각합니다. 단위는 단위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표에 대해서 나와요. 자, 목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등대의 비유를 하세요.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배우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결과에 따른 행동보다는 결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연기라고 해요. 캐릭터 연기를 여러분들이 대본을 받게 될 때, 오늘 이제 저희가 세 분의 파일을 볼 텐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싸가지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면 얘 싸가지 없는 캐릭터구나가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싸가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걔가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나 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인데, 그냥 싸가지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에 따른 행동보다 결과만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엉터리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를 좀 보여지기 식의 연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억지로 결과를 짜내려고 들지 마라. 목표의 진실성, 완전성, 통일성을 가지고 연기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폴과 코스자 그리고 마리아와의 상황극 연기를 예를 드는데요. 자, 폴이랑 코스자가 마리아를 사랑해요. 그래서 동시에 둘이 구혼을 한다는 장면을 한번 연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 이렇게 짜요. 그럼 이 친구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틀을 짜고 여러 개의 단위와 목표를 나눕니다. 그 다음 그 각 단위와 목표가 행동을 촉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행동의 열기가 또 막 연기를 하다가 식어버리면 또 새로운 만약에 같은 가정을 삽입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을 만들고 그걸 또 풀어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무대가 빈 무대였던 거예요. 아무런 소품도 없고 세트도 없었던 거야. 근데 막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얘네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야, 너네들 나랑 수업할 때 첫 수업에서 빈 무대에서 연기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세트가 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 오늘은 텅 빈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매우 편안하고 움직임도 되게 잘하는구나.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폴과 코스자가 내적이고 능동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정답이죠. 그 선생님이 그래, 맞아. 내적 능동적 목표는 배우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거짓 연기를 삼가게 해준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서 거기 머무를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세 명이 이제 연기를 한 이 상황극이 아주 완벽하게 설득력을 띠지는 못했대요. 뭐 당연하겠죠. 목표 자체를 위해서 선택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꾸며진 말과 행동들은 속임수와 과시일 뿐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테크닉을 빛내려는 데 목적을 두었고, 그 테크닉이 꽤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게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결과는 빚어내지를 못했고요. 또 레오는 목표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너무 지적이고 문학적이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그런 문제가 또 초래하고 와닿지가 않게 그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9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 9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정의해 드릴 거면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목표란, 첫째, 풋라이트 이쪽, 그러니까 배우들이 있는 곳에 두어야 된다. 배우들과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관객을 지향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제4의 벽에 대한 문제죠. 관객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100번 얘기해도 이게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듣는 관객이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신경 쓰죠. 두 번째, 올바른 목표는 배우 자신의 것이어야 되고 맡은 역할의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 자신의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배역의 것이 아니라 내 거여야 돼요. 내가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한다면 양유진의 감정, 양유진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은 역할의 목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야. 오케이, 내가 너의 목적을 그렇다고 치면서 연기해 줄게가 아니라 나도 그런 목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올바른 목표란 창조적이고 예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술의 범위 안에 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뭐 이렇게
유치하거나 막 이렇게 막 없어 보이는, 아무런 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연극을 봤는데 뭐 감동이 왔다든지 깨달음이 왔다든지, 우리가 발레를 봤을 때 뭐 기분이 좋다든지, 어떤 유희를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 예술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목표란 죽어있거나 관습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살아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적이고 살아있어야 되는 연기라는 건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걸, 이걸 되게 모르더라. 이 인간미가 정극 연기의 진수거든요. 정수 같은 거거든요. 인간미라는 게. 인간미가 있어야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무슨 로봇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공감대 형성이 돼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저러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도 저러는데, 뭐 이럴 때 이게 그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인간적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나 이번에 수업할 때 하면서도,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이냐? 그게 네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인간을 초월한 거다. 막 이러면서 제가 지적을 이번 주에 딱 했거든요. 인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슨 마더 테레사 같은 막 이런 거,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캐릭터를 연출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공감대 형성할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올바른 목표란 여러분 자신 및 동료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믿겠죠. 여섯 번째, 올바른 목표란 참다운 체험의 과정을 고취시키고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견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올바른 목표란 명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기하는 역할과 배역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배역이 이런 거를 한다라고 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배역과 이런 행동, 이런 목표가 딱 아다리가 또 잘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대충 이렇게 그런다고? 막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하게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막연한 것이 이제 들어가고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인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발레리나인데 굉장히 뚱뚱하다. 뭐 이런 설정을 딱 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만, 프로 발레리나인데 굉장히 뚱뚱하다. 뭐, 뚱뚱하다고? 발레리나인데 뚱뚱하다.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좀 믿기가 어렵게 만드는 구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설정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소설이잖아요.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만화잖아요. 뭐 이러면서,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화인 경우는 뭐 그렇다 쳐도, 정극에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올바른 목표란 여러분이 맡은 배역의 내적 실체에 상응하는 가치와 내용을 지녀야 한다. 목표란 천박하거나 피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그냥 피상적으로 꿈 만들지 말라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홉 번째, 올바른 목표란 능동적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배역을 추진시키고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여섯 번째 나왔던 견인력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홉 개를 여러분들이 적으시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목표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목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자, 첫 번째, 외적, 신체적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내적, 심리적 유형이 있고, 세 번째, 불완전한 심리적 유형.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완전히 심리적 유형은 아닌 유형,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악수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를 만나던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딱 하거나 인사를 했다라고 칩시다. 요즘 여자애들은 악수는 잘 안 하니까 막 인사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사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좀 그냥 상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이 담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걸 외적이고 신체적 유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적 심리적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큰 심리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세 번째 먼저 설명할게요. 세 번째, 불완전한 심리적 유형은 악수를 하는데 이 선생님을 내가 너무 존경했어.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야.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투적으로 연기를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쁘고 반갑고 존경심이 막 우러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동반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외적인 형태와 심리가 같이 동반이 될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세 번째 불완전한 심리적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적 심리적 유형은 뭐냐면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상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야.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야. 안 해도 돼. 근데 이것은 어떤 나의 심리적인 것으로 동반되어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야. 예를 들면 어제 지지고 볶고 싸웠던 어떤 친구한테 내가 가서 잘 지냈냐? 이러면서 손을 딱 내미는 거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 악수. 근데 내가 손을 딱 내미는 그 모습으로 사과를 원하고 너와 관계를 풀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유형이 훨씬 꽉 차 있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어떤 행동, 심리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써놨어요. 쉬운 행동이 아닌 거. 네, 그게 이제 내적 심리적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 뭐냐면 첫째, 신빙성.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살아있어야 된다. 모든 걸 통틀어서 신빙성. 두 번째, 견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자, 이 견인력이라는 거. 이건 어떤 자력인데요. 배우의 창조적 의지를 끌어내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나의 심리, 나의 신체,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그 힘. 그걸 견인력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고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둘째, 견인력이 있어야 된다. 견인력이 없는 목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을 내가 가짐으로써 내 심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럼 목적을 다시 짜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니콜라스라는 친구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자, 브란드라는 어떤 내용이 있지. 브란드에서 네가 가장 선호하는 장면의 목표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거창하다 야. 그거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신체적인 어떤 목적, 좀 약간 외적인 그런 목적을 좀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예를 들면 뭐 지금 뭘 하고 싶다라든지 지금 뭐 물을 먹고 싶다라든지 지금 당장 이 얘기를 말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작게 잡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그럼 좀 흥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야 돼? 누구한테 있어야 돼?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관객한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객 좀 잊어버려라. 너만 좀 생각해라. 네가 흥미를 느끼면 관객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관객을 잊어버리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니콜라스가 근데 전 저도 좀 심리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거창한 게 저는 또 와닿고 그런 걸 내가 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막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는 너희들의 수준에는 아직 먼 얘기야.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어떤 작은 목표든지 심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반대로 아무리 거창하고 심리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요소가 또 들어있어.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살을 하려는 어떤 사람의 심리를 표현을 합니다. 책상으로 다가가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열고 서랍을 열고 리볼버 권총을 꺼내고 실탄을 장전해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로 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신체적인 목표는 이런 거죠. 책상으로 가야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야겠다.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내야지. 실탄을 장전하고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신체적인 행동이지만 뇌가 이렇게 지시하는 어떤 신체적인 내용이지만 누구보다 큰 심리적인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에 의지하면서 본능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초보자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좀 작게 천천히 가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브란드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아까 니콜라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브란드라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세요. 이 브란드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인데요. 브란드 목사의 아내 아그네스라는 이 아내가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너무 커서 아들의 옷, 장난감, 여러 가지 유품들을 막 매만져요.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물에 젖어요. 온갖 추억으로 그녀의 가슴은 터질 지경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죽었냐면 이 사는 곳에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 거야. 너무 습하고 건강에 해롭고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런 데서 사니까 이 신생아가 버티지를 못하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여자가 남편한테 여기를 떠나자, 이 지역을 떠나자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브란드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 가족의 안위 따위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떠나질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브란드가 딱 들어와요. 근데 아그네스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한 그의 집념은 아주 준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쓰던 유품은 가난한 집시 여인에게 줘버리라고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옳은 소리를 땡땡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네스의 심리, 아그네스의 목표가 있을 거고 브란드의 심리가 있겠죠. 이 브란드 목사의 심리.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어. 브란드를 여러분들이 남자애들이 맡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미친놈의 새끼네 이러면서 이 새끼는 생각 없는 무슨 또 쌍또라이? 난 쌍또라이를 잘 표현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결과에 따른 행동보다는 그냥 결과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엉터리 연기라는 거야. 아그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선역 같긴 하지만 아그네스도 똑같이 그렇게 접근하면 똑같이 엉터리 연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리얼리티를 찾을 수 있고 엉터리 연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목표를 잡기 시작하는데 자, 내적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내적 의미 한번 파악해봐. 그러니까 그리샤가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그네스는 모성애고요. 브란드는 광신자의 의무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목표는 명사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위를 따질 때는 명사를 써도 되는데 목표는 언제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수업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든지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얘기를 했던 어떤 선생님이 떠오른다면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목표의 의미는 명사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샤한테 이제 얘기를 해봐요. 바냐와 소냐한테 이제 시켜요. 자, 바냐 너는 광신자의 의무를 표현해보고 소냐는 모성애를 표현하는 연기를 해봐. 이렇게요. 그러니까 막 바냐는 막 두 눈을 부라리고 막 화가 난 표정을 막 짓고 막 발 뒤꿈치를 쿵쿵 울리고 막 결연한 모습으로 막 마루를 걸어가고 거칠고 막 행동은 부산스러웠대요. 힘과 의지를 통해서 의무감을 표현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소냐는 그 막연한 상냥함과 애정을 표현하려고 무척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둘이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예술도 아니고. 무용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용은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연기는 리얼리티적인 거 아니죠. 우리가 현대 무용 같은 걸 보면서 리얼하다 이러진 않잖아. 그런 예술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 연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자, 이거 보니까 너희들이 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명사만으로 목표의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어떤 이미지를 연계한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 힘과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건 했지만 스스로가 힘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154페이지 중간쯤에 나옵니다. 방금 저 두 사람은 힘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는 했지만 스스로는 힘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명사라는 것은 어떤 정신상태, 현상, 형상에 대한 지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줄 뿐이지 동작이나 행동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광신자의 의무로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그냥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잖아.
모성애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동반하진 않잖아. 그래서 모든 목표는 그 자체에 행동의 씨앗이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표는 그 속에 목표 자체에 행동에 대한 씨앗이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로 출발해서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대요. 자,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권력 이런 단어를 한번 붙여볼까? 여기다가 나는 권력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막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소냐가 나는 권력을 잡고 싶다. 아, 근데 이거는 좀 막연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잡고 싶다라는 걸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막연한 거야. 그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상상을 하다가 나는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싶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참 좋은 말이긴 하다. 근데 모든 인류에게 행동을 어떻게 줄 건데 그것도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나는 유쾌하게 살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실컷 하고 싶어서 권력을 잡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건 조금 현실적이고 실현하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잡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게 갑자기 그렇게 권력이 잡아지는 건 아니잖아. 궁극적인 목표에 단숨에 다다를 순 없잖아. 단계가 하나씩 필요하겠지. 그럼 그 단계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 나는 성공적인 현명한 사업가로 신용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겠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점점 권력자로 대접을 받고 그다음 명사가 또 되고 출세도 하고 남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출 선생님이 여기서 브란드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남자애들한테는 브란드 역할을 다 하라고 하고 여자애들한테는 다 아그네스, 아내의 역할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그 목적들을 다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아그네스에게 희생하도록 설득하고 그녀를 구원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녀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그 여자애들이 나는 죽은 아기가 그립고 보고 싶다. 그 아기를 곁에 두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아껴주고 쓰다듬어주고 돌봐주고 싶다. 다시 살려내고 싶다. 그 애를 따라가고 싶다. 내 곁에 두고 느끼고 싶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현재를 잊고 싶고 슬픔을 묻어놓고 싶다. 꼭 붙잡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자애들이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한판 붙어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게 하고 싶다. 네가 너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직분을 다한 다음 네가 얻게 될 그 커다란 기쁨을 내가 그려주고 싶다. 사나이의 커다란 운명을 그녀에게 이해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렇다면 나는 이 슬픔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내 흐르는 눈물을 보여주고 싶다. 그 옛날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기를 꼭 껴안고 다시는 놓고 싶지 않다. 남자애들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인류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다. 그렇게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고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고 겁주고 싶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썰전을 막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우리가 사용한 동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고요. 그 생각과 감정이 이번에 행동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시면서 자,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만약에 기질이 좀 이렇게 센 아이라고 한다면 표현력이 강하고 성격이 좀 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기가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말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아이는 아이를 꼭 붙들고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서브텍스트를 먹는 것이 훨씬 낫겠지. 너한테 더 와닿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달라요. 목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모두에게 다 달라요. 우리 반 8명 친구가 8명이 같은 단문을 줬을 때 목적을 다 다르게 조금씩 다 다르게 잡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했고 아까 올바른 목표는 나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역의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목적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통일된 어떤 게 아니고 각자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까지의 내용이 7장입니다.
자, 7장은 단위와 목표입니다. 단위는 조각 내어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냥 후뚜루마뚜루 아 이건 슬픈 장면이네 심파 이지랄을 하잖아. 그러지 말고 조각 내어서 얘가 대체 왜 이 얘기를 하지? 얘가 대체 왜 이 얘기를 하지? 얘는 대체 왜 이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조각 내어서 찾을 수 있는 심리들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통틀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희곡의 경우 좀 그럴 수 있고 초목표의 경우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면 초목표에 대한 파트가 또 나오죠. 그때 가면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단문 아주 짧은 장면극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의 목적과 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 희곡 전체를 연기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르면 그냥 다른 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연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견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견인력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견인력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아니고 첫째는 나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배우 자체의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 찾기 하잖아. 단문 분석하면서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오늘 주신 파일은 그러셨나?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항상 동사로 끝나게 되어 있죠. 목적이 뭐 설득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친구는 아무도 없죠.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무엇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